자, 도로를 위험하게 질주하는 폭주족들에 대해서 경찰이 대규모 단속을 벌였는데요. 광복절을 전후로 한 폭주족들의 위법 행위 무려 800건 가까이 적발이 됐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폭주족들의 이 같은 위험한 질주, 이들은 왜 8월 15일에 맞춰서 폭주 행위를 하는 걸까요? 수사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한편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한 50대 운전자가 이 사고 이후 집에서 소주 한 병을 더 마셨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가수 김호중 씨 사례와 닮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주희 변호사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항상 광복절 해마다 끝나고 나면 이 폭주족 얘기를 하는데 여전히 기승입니다. 왜 그런 건지 참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이번에도 보니까 광복절 전후로 해서 전국에서 무려 800건 가까운 위법 행위가 나왔네요. 네, 맞습니다. 몇 년 전부터 이제 광복절 전후로 이런 폭주족들이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예. 경찰은 이번 광복절에도 이 폭주족들이 나타나서 도로 안전에 위험을 할까봐 그래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결국 전국적으로 800여 건의 이 범법 행위가 적발이 되었는데요. 예. 행위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중앙성 침범은 기본이고 신호 위반, 무면허 운전 그리고 음주운전까지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이 범법 행위가 도로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 말씀해 주신 대로 국경일의 심야에 이제 폭주족들이 이런 사태를 벌이는 거 하루 이틀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난 보니까 3일절에도 폭주족들이 시민 안전을 위협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왜 국경일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경찰에 따르면 이런 조짐이 2010년 후반부터 일어났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이 특정 지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3일절에도 이 태극기를 들고 폭주족들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5.18 민주화 운동 기념일에도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현충일에도 있었고요. 심지어 6.25 기념일에도 6.25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휴일이나 국경일이 일어나고 만들어진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국경일을 전혀 이 기념하는 태도도 아니고요. 예. 뭐 어제 광복절이라고 해서 이 태극기를 들고 이제 폭주를 했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거는 기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태극기에 대한 모독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들이 이렇게 국경일이나 공휴일에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일종의 이렇게 모집하기 위한 명분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날이 휴일이기 때문에 이제 폭주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집하기도 쉬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들이 이런 뭐 폭주를 예고하는 글을 SNS에 올리거나 본인들의 이 난폭 운전하거나 이 폭주 운전하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SNS에 올리고 있거든요. 네. 이들의 마음의 기저에는 좀 비뚤어진 과시욕 이런 게 작용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본인들의 집단 폭주에 이 성스러운 광복절을 명분으로 옮긴다는 이 잘못된 이 행동인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뭐 시끄럽게 운행을 한 것도 굉장히 큰 피해입니다만 그 위법행위 말씀하셨잖아요. 뭐 음주운전도 그렇고 무면허 운전도 그렇고 이게 사실 오토바이 음주운전 최근에 이제 뭐 그 슈가 씨에도 그랬습니다만 전동으로 된 거는 무조건 뭐 술 마시고는 아예 잡으면 안 된다는 이런 게 맞는 건데 이것도 거의 뭐 살인 예비행위하고 다를 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런 폭주족의 행위가 무서운 거는 단순히 소음을 유발하는 거에 그치지 않고 더 큰 사고로 이어져서 이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게 사실은 문제점인데요. 예. 이 난폭 운전 영상을 보면요. 저러다 큰 사고 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찔합니다. 네. 그리고 더구나 이들이 벌이는 것 중에 하나는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이 무면허로 이 운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거는 사실상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는 상태이기 때문에 흉기를 들고 도로에 난입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 지금 영상으로도 나오고 있는데 이 폭주족들 중에서는 불법 튜닝을 한 오토바이들도 굉장히 많았다고 좀 들었거든요. 소음기며 전조 등 조향장치 등까지 임의로 개조하는 거 이거 위법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있는 장치는 그대로 아무 이유 없는 게 아니라 다 이유가 다 안전과 관련이 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개조를 위해서는 사실상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승인을 받지 않고 튜닝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불법 튜닝을 하는 것은 모두 자동차관리법 위반입니다. 네. 이 자동차관리법을 위반을 해서 이제 불법 튜닝을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고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튜닝을 한 사람들 뭐 중고로
구매를 해서 처음에는 잘 몰랐다라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몰랐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승인 대상인지 모르고 본인은 튜닝을 했다.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중고로 사서 이 불법 튜닝된 네.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이렇게 발뺌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 튜닝된 이 정도라든지 부분을 살펴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똑같이 자동차 관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그 폭주족에 대해서 딱 떠올렸을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거는 그 밤 시간에 막 너무 큰 소리로 같이 지나가는 거. 진짜 그런 불쾌한 상황인데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거는 처벌이 똑바로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만큼 이 보니까 소음 측정을 하는 게 일단 적발하는 게 쉽지 않다고 들었고 또 하나는 소음 허용 기준도 너무 높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 나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요즘 같은 여름 같은 경우는 문을 열어놓으시기 때문에 사실 이 그러니까요. 오토바이 굉음으로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데 이제 지속적으로 이 소음 허용 기준을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토바이 소음 이 공해 단속 기준은 105데시벨인데요. 그런데 열차가 바로 옆에서 지나갈 때 나는 소리가 100데시벨이고요. 굉장히 시끄러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90데시벨입니다. 열차 바로 옆이 100이에요. 네, 그것과 비교했을 때는 사실은 너무 높은 소음 기준인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있고요. 2022년에 환경부에서 한 차례 오토바이 소음 규제 기준을 강화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배달 어플이 굉장히 배달 어플 사용이 많아지면서 도로 위에 오토바이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때그때마다 소음을 측정해서 단속을 한다라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보다 좀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또 하나 짚어보면 동승자도 함께 타 있는 모습을 함께 볼 수가 있었는데 동승자 같은 경우는 처벌이 되는 것 아니지 않냐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폭주족들 같은 경우는 도로교통법상 위험운전으로 처벌이 되거든요. 네.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를 음주운전을 했을 때 예전에는 운전자만 처벌이 되는 줄 알았지만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도와줬거나 아니면 이걸 부추겼거나 했을 때는 이 동승자도 이 음주운전 방조죄로 처벌이 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뒷자리 동승자가 이 폭주 행위를 부추겼거나 아니면 도왔다거나 했을 때는 똑같이 이 방조범으로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은 강력한 처벌로 반드시 반복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참 안타깝고 좀 걱정스러운 소식인데요. 네. 김호중 씨 그 음주운전 저희가 한참 짚을 때 이거에 대해서 모방 범죄 있으면 어떡하냐 이런 우려도 있었었는데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 역시 뭐 60대 여성을 치고 도주한 운전자가 집에서 이 사고 낸 이후에 소주 한 병을 마시는 일이 발생을 했네요. 네, 뭐 지난 13일 밀양에서 발생한 일인데요. 이 50대 남성 운전자는 이 밀양의 한 도로에서 이 60대 여성을 차로 치고도 예. 구조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피해자는 1시간 동안 방치되어 있다가 아들에게 발견되어서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을 했는데요. 예. 운전자는 3시간 뒤에 긴급 체포가 되었고 음주 측정 결과 이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운전자는 사고 발생 당시에 운전을 한 상태였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면서도 예. 사고를 낸 게 너무 무섭고 두려워서 집에 가서 소주 한 병을 더 마셨다라고 진술을 했는데요. 이런 사고 발생 후에 추가로 이제 술을 먹는 행위, 요즘에 이 술타기 혹은 뭐 김호중 수법으로 불리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유사 수법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경찰 조사에서 운전자는 소주 한 병을 왜 먹었는데 그러니까 무서워서 먹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타기 수법, 김호중 수법이 아니냐 그런 의심도 나오고 있는데 뭐 추가로 소주 한 병을 더 마시게 됐다면 정확한 음주 측정이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이 부분이 계속 맹점으로 남고 있는데요. 네.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음주를 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음주 당시에 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측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고 이후에 추가로 술을 마셨다라고 하면 당연히 혈중 알코올 농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사실은 뒤늦게 측정한 결과가 사실상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네. 김호중 씨의 예. 술타기 수법 논란이 되니까 이제 국회에서도 발빠르게 나서고 있습니다. 의도적인 추가 음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가 되기도 했는데 여전히 계류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실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음주 당시에 술을 마셨는데 추가로 술을 마시면서 이 사고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정확하게 파악이 되지 않으면서 계속 법의 허점으로 처벌받지 못하는 네. 사례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도 검찰에
차례 기소가 되면서 음주운전죄가 빠졌거든요.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이 법의 허점이고 입법 공백이라서 빨리 메꿔야 된다는 비판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국회에 음주 교통사고 후에 일부러 추가적으로 음주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 계류 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법이 개정안이 처리되기까지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처벌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렇게 활개를 치고 있는 거, 김호중 씨의 수법을 따라하기 범죄, 모방 범죄가 계속 횡행하고 있는데, 아까 지금 이 상황 말고도 또 하나 사례를 들려드리면, 최근에 중랑에서 이제 김호중 씨와 비슷한 수법이었는데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사례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김호중 씨의 수법을 따라하는 수법을 따라하고 있는 이런 정황들, 이런 상황들이 앞으로 있을 김호중 씨 어떤 뭐 처벌에 있어서 수위에 좀 뭐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좀 알겠습니까? 뭐 김호중 씨를 모방하는 범죄가 늘어났다고 해서 그 자체로 이 김호중 씨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재판부가 봤을 때는 이만큼 사회적인 영향을 끼치는 유명인이 본인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충분히 질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양형을 결정을 할 때에는 네. 범죄 후의 정황이라든지 범죄 후에 이 피고인이 보인 태도도 감안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고 발생 후에 운전자 바꿔치기를 하려고 했던 이 김호중 씨 태도는 예. 그 자체로 사실상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군요. 법원의 개정이 좀 시급한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 사건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훈련병 얼차려 사망과 관련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으로 본다면 고의성이 과연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쟁점이 될 것 같거든요. 이 내용 좀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오전에 첫 재판이 있었는데요. 네. 이들 같은 경우는 가혹행위가 있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학대 치사 혐의는 부인을 했는데요. 왜 그런지를 말씀을 드리면요. 이 규정상 허용되지 않은 얼차려를 시켰다는 것 자체만으로는 사실은 가혹행위를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들도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건의 사실 쟁점은 학대치사죄가 적용되느냐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서 가장 무거운 게 학대치사 때문인데요. 그런데 가혹행위와 달리 학대치사죄는 고의범입니다. 그래서 학대를 하겠다라는 고의성이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가혹행위 범위보다 학대행위가 굉장히 더 좁기 때문에 인정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순히 규정에 위반한 얼차려를 시켰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피해자에 대해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괴롭히려고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이 부분이 사실 입증이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런 괴롭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부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의성 그 입증이 어렵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물론 처벌 수준이 높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근데 이거 입증하기 위해서는 뭐 주변 사람들의 그 주변 훈련병들의 뭐 전원이라든가 증언이라든가 이런 게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네, 아마 이 학대 고의는 아마 당사자들은 절대 인정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판사 입장에서는 전후 사정이라든지 다른 증거를 통해서 이런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 혹은 고의가 있었다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후 사정, 같이 훈련을 받았던 나머지 훈련병들에게 어떤 말을 했으며 그리고 훈련의 정도가 어땠는지 그리고 이 훈련병의 상태를 이 중대장과 부대장이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살펴서 이거는 단순히 훈련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괴롭히려는 의도가 있었다거나 아니면 이들이 괴롭혀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거나 이런 부분이 입증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고의성을 인정을 하는 거, 이걸 입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데 오늘 재판에서는 피고인들의 구체적인 발언도 공개가 됐습니다. 우선은 중대장은 너는 하루 종일 뛰어라 하면서 뜬걸음을 반복을 시켰고 부중대장은 군법에 따라 군기훈련을 하고 있다. 팔굽혀펴기를 시켰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이건 재판에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이런 부분이 바로 이제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학대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단순히 이런 가혹행위로 인해서 이 피해자가 사망할 거라는 걸 예상하지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다만 자신들이 가혹행위를 시킨 건 있지만 제대로 된 적절한 조치를 못해서 뭐 특히 뭐 열사병인 상황인데도 열사병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서 피해자를 사망한 거다 이렇게 지금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뭐 하루 종일 뛰어라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는 단순히 적절한 조치를 못해서 이 피해자가 사망한 게 아니라 최소한의 괴롭힘의 의도 아니면 뭐 그러니까요. 규정에 위반되어서 더 큰
뭐 신체적인 고통을 주려고 했던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네. 이런 부분을 판사 입장에서는 고의를 인정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이 보입니다. 고의성의 해석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하지만 받는 사람은 충분히 또 삼자가 볼 때도 이건 충분히 괴로울 만한 뭐 학대같이 보일 수 있는 거다 하면은 그 판단이 이제 판사가 딱 봐가지고 하는 거겠죠? 네, 그런 부분을 가지고 명백한 고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라면 특히 중대장과 부대장 같은 경우는 이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게 통상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훈련이다. 그럼에도 그리고 날씨라든지 그때 피해자의 상황이라든지 봤을 때는 이거는 정도에 넘어서는 이 훈련이었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피해자가 뭐 이를 통해서 사망을 하거나 아니면 크게 다치더라도 나는 상관이 없다. 이런 부분이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그러게요. 거죠. 예, 그리고 보니까 오늘 재판에서 봤더니 상당히 눈살을 찌푸릴 만한 그 뭐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중대장하고 부대장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데 이런 서로에게 이제 때리는 듯한 이 모습은 분명히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네, 서로에게 책임을 떠미는 태도가 만약에 유죄로 인정이 됐다고 했을 때는 판사 입장에서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않고 부인하는 태도로 보이기 때문에 예. 양형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이들이 지금 이렇게 떠미는 이유는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고의성 때문인데요. 자신은 통제력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부대장 같은 경우는 나는 학대 행위에 대해서 결정권이 없었다라고 부인을 하는 거고요. 중대장 입장에서는 이미 부대장이 다 부중대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통솔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고 있었다. 자신은 몰랐다라는 한 거기 때문에 이 학대 행위에 대해서 모두 고의성을 부정하는 행위 중에 일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조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